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은 종교 지도자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민 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계의 지혜와 역량을 청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정석 목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한국 종교계 대표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갈등과 혐오, 증오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말로 간담회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 통합인데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종교계 참석자들을 대표해 진우 스님은 최대의 국가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내 혼란을 수습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그런 판단과 또 책임 있는 그 실행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우 스님은 이와 함께 국가 안보만큼 마음 안보도 중요하다며 국민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에 나섭니다. 방일 첫날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1942년 조세희 탄광 사고로 숨진 조선인 유해 발굴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과 중일 갈등,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튿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사나이 총리와 만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에서 친교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 방문을 조기에 완성하는 한편 이번 방일 기간에만 5차례 만나는데 이를 통해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수도 도쿄가 아닌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지난 경주 에이펙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지방정부를 활성화하자는 양국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여황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정책 판결에 대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상호 관세가 취소될 경우 한미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지만 관련 판결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 백악관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다른 수단이 있다고 밝혀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미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무역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위원들을 만나 미국 내 통상 정책 동향을 폭넓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법 취지를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에게 스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 조직원들입니다. 한국 캄보디아 경찰관이 합동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합동으로 사무실과 숙소의 위치를 파악한 뒤 지난 5일 현지 경찰이 급습해 26명을 체포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한국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금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셀프 감금시킨 뒤 재산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약 267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캔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물을 즉각 차단하는 한편 검거된 조직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또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방안과 재발 방지책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산하기관들이 국정 목표인 수출 1조 달러 도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트라는 핵심 과제로 시장 다변화를 꼽았습니다. 올해 키르기스스탄과 코스타리카의 해외 무역관을 신규 개소하고 아세안 등 신흥시장의 해외 전시회와 무역 사절단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성장 방안도 내놨습니다. K-수출스타 사업을 올해 402억 원 규모로 추진해 향후 5년간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500개를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류 소비재 수출 고속도로 구축 등 유통 플랫폼 해외 진출에는 470억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는 수출희망 1000사업도 신설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통상위기 돌파에 중점을 뒀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등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9조 원의 중장기 금융을 투입하고 신흥 동반국 대상 수출 지원을 66조 원까지 확대해 특정국 편중 리스크를 줄일 예정입니다. 미래산업 육성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정상 외교와 연계한 CEO 마케팅을 실시하고 현지 생산 거점 건설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AI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수요 대응을 추진합니다. 생산적 상생금융의 경우 은행과 대기업 기금 출연을 활용해 6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산업부와 협력하여서 수출 1조 불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핵심 자원인 원유와 휘발유 비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5차 석유 비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우디,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과 국제 공동 비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9개 비축기지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안전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술적인 전문성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데 그동안은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협력과 소통 채널을 제도화해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협의체는 양부처 국장급으로 매월 1회 정례 운영하면서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양부처의 상호 참여도 확대됩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안을 마련할 때 기획예산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도 과기부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칸막이로 작용한다는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손질합니다. 앞으로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태료처럼 정부기관이 세금 외로 걷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는 국세외 수입. 2024년 말 기준 국세외 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국가재정 운영 재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외 수입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외 수입이 300여 개 법률로 관리, 징수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관별로 징수 절차가 다른 데다 체납자 정보 공유도 한계가 있어 강제 징수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 수입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징수 창구를 일원화한 것처럼 국세청 중심으로 정비해 징수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통합을 하면은 확실히 그 징수율이나 체납 징수율에 효과가 있고 이게 이제 지방세가 지방 세외 수입을 통합해서 보인 적도 있습니다. 국세외 수입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갖지만 모든 징수 관리는 국세청이 하도록 바뀝니다. 국세와 국세외 수입 체납 상담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수입 누수를 차단하고 징수 효율성도 향상될 거라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가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 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 수입 징수와 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의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자살, 생활안전, 감염병,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3,1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나머지 분야 사망자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 범죄와 화재, 생활안전, 교통사고 분야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대비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는 3.8배, 화재는 2배, 생활안전은 1.6배, 교통사고는 1.1배 적었습니다. 반면 자살은 OECD 평균보다 2.6배 많았고 감염병도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지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가 교통사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고 화재 분야에선 울산과 경기, 범죄 분야에선 세종, 전남이 받았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선 부산과 경기가 1등급을 받았고 자살 및 감염병 분야 1등급 지역은 세종, 경기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와 울릉군 등 35곳은 전년보다 3개 분야 이상에서 안전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개선을 독려합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등 위험요소 분석과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주민 참여 등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복용법을 제대로 지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식약처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고 충분, 촘촘한 피해 구제를 비전으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 진단을 위한 외래 진료나 퇴원 후 후속 처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 상한액도 늘었습니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물가 상승률 및 그간 지급권의 실제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중증 부작용 치료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류 부담도 간소화합니다. 내야 할 동의서와 서약서 종류가 줄고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 심의를 통해 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여 지급이 결정되는 즉시 환자의 부작용 증상 등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시스템 DUR에 즉시 보낼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의심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할 때 실시간으로 경고가 떠 동일한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